학교에서 레포트를 쓰거나 회사에서 보고서를 쓸 때 막막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시죠? 글을 쓰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논리적인 글을 쓰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논리적인 글쓰기를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런데 가끔 하게 되는 기획서 발표나 보고서 작성과 같이 중요한 업무에는 논리적인 글쓰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인 글쓰기의 중요성에 비해서는 정작 어떻게 써야 할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주장, 근거, 예시 혹은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쓰면 된다고 하지만 구조만 맞춘다고 해서 글의 논리가 완성되지는 않죠. 오늘은 철학을 주제로 매일 논리적인 글을 쓰고 있는 저의 경험을 살려서 논리적인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논리적인 글쓰기 완벽하게 끝내보시죠. 논리적인 글쓰기의 핵심은 바로 관점입니다. 자,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는 아반떼다 와 사회초년생의 관점에서 제일 좋은 차는 아반떼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문장 중에서 어떤 문장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시나요? 아무리 개인의 취향을 존중한다고 해도 아반떼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사회초년생의 관점에서 라는 문장의 조건으로 붙으면 아반떼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논리적인 글쓰기는 사회초년생의 관점에서 라는 조건이 붙으면 그럼 아반떼가 제일 좋은 차가 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만물을 아우르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있다면 그것이 진리겠죠. 하지만 진리를 말하려고 하는 순간에 논리는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관점에서 보면은 세상은 이렇게 보인다와 같이 선택한 관점에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사실을 서술하는 것 뿐입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를 주제로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적인 글을 쓴다고 한다면 이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 좋은 차를 바라보는 기준이 모두 다르니까요. 하지만 좋은 차를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을 선택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모두를 납득시킬 수 있는 논리적인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사회 초년생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반떼와 같은 준중형차가 제일 좋은 차가 될 수 있고, 안전성의 관점에서는 SUV가, 그리고 드라이빙의 관점에서 보면 스포츠카 같은 차가 가장 좋은 차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관점을 두고 말하면 이런 말은 합리적인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논리적인 글쓰기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신의 경험 혹은 학문의 이론, 통계적 사실에 근거해서 어떤 관점으로 그 쟁점을 바라볼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관점을 먼저 선택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관점을 기준으로 해서 쟁점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점을 선택하는 것은 채점 기준을 만드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채점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충실히 평가하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논리성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건 글의 설득력을 높이겠다고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하고 단점을 숨기면 오히려 글의 논리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효과가 좋은 약에는 항상 부작용이 많습니다. 이런 것처럼 장점이 있다면 그 장점으로 인해서 생기는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논리를 만들 때 장점만 앞세우면 사람들은 그 글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논리가 약해지기 시작하겠죠. 다시 차로 한번 예를 들어서 이것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드라이빙의 관점에서는 제로백이 높고 조향 기능이 뛰어나고 제동력이 탁월한 차가 좋은 차입니다. 하지만 드라이빙에 힘을 주면 승차감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기 마련입니다. 자동차를 만들 때 드라이빙과 승차감은 한꺼번에 잡기 어려운 토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몇 억 단위가 되는 좋은 차라면 상관없겠지만요. 그렇기에 드라이빙의 관점에서 좋은 차를 판단하더라도 그로 인해 생기는 단점 역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택한 관점에서 장단점을 모두 분석한 다음에 단점을 고려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장점이 주는 이점이 크다라고 말할 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논리성과 설득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렇게 글의 논리는 어떤 관점으로 쟁점을 바라볼 것인지 그것을 선택하고 그 관점에 따라 쟁점을 공평하게 평가할 때 그때 글의 논리는 강력해집니다. 그런데 관점을 선택해서 공평하게 글을 쓰더라도 어딘가 논리적 허점이 있는 글을 쓰게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선택한 관점에 문제가 있을 때가 바로 그러한 경우인데요. 위에서 들었던 좋은 차의 예시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좋은 차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벼운 무게로 설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차에 대한 글을 쓰면서 가벼운 무게의 관점에서 가장 좋은 차는 경차다라는 결론에 이른다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벼운 무게라는 관점은 좋은 차를 선별하는 관점이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렴한 가격이라는 관점에서 경차가 좋은 차가 될 수는 있겠지만 가벼운 무게로 경차가 좋은 차가 될 수는 없겠죠. 이렇게 애초에 고른 관점에 문제가 있다면 그 글은 빈약한 결론에 이릅니다. 이런 점에서 많은 사람을 납득시킬 수 있는 관점을 선택하는 것이 논리적인 글쓰기의 첫 번째 관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현실을 잘 반영하는 유용한 관점을 찾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경험상 라면은 건강에 나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과 영양학적 연구 결과에 따라서 보면 라면은 건강에 나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 이 둘 중에 어떤 말이 더 설득력이 있을까요? 당연히 후자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겠죠. 개인의 경험은 증명되지 않은 관점이지만 연구 결과는 확실한 근거를 보유한 관점입니다. 좋은 관점은 학문의 이론이나 통계적 사실과 같이 이미 검증이 끝난 관점을 뜻하죠. 그렇기에 좋은 관점을 가지고 글을 쓰기 위해선 좀 상투적인 말일지도 모르지만 역시나 독서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평소처럼 책을 읽기만 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좋은 관점을 수집하기 위한 독서는 다른 노력이 좀 더 필요하죠. 관점을 수집하기 위한 독서는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저자 소개를 통해서 저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 두 번째는 본격적인 독서 전에 여는 글, 닫는 글을 통해 책의 핵심 주장을 먼저 파악하는 것. 세 번째는 책의 앞부분에 저자의 관점과 핵심 주장을 적어두는 것. 이렇게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책에 유용한 관점을 아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죠. 그러면 한 단계씩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관점 수집의 독서의 첫 번째 단계는 저자가 어떤 배경에서 책을 썼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건 저자 소개를 살펴보는 것이죠. 저자의 이력은 책에 묻어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책을 쓴 저자의 이력을 파악하는 건 책 전체를 관통하는 비밀 통로를 뚫어놓고 독서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사례로 공정하다는 착각의 저자 마이클 샌델의 저자 소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저자 소개만 참고해도 공정하다는 착각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다룰지 알 수 있습니다. 마이클 샌델은 무려 27살에 최연소 하버드대 교수가 됐고 그때부터 정치 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또 유명해지기도 했었죠. 같은 공정의 문제를 다루더라도 경제학, 심리학, 철학, 행정학 등 관점에 따라 내용이 다 달라집니다. 따라서 공정하다는 착각을 읽지 않더라도 저자 소개를 보면 저자가 공정의 문제를 철학의 관점에서 추상적으로 그리고 조금 어렵게 서술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책을 쓴 저자의 배경을 파악하면 책의 큰 줄기를 잡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줄기를 잡고 이 책은 철학적인 얘기로 조금 추상적인 내용이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학술적인 책도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해지죠. 저자 소개로 책의 전체 비밀 통로를 뚫어놨다면 다음으로는 여는 글과 닫는 글을 이용해서 저자의 핵심 주장을 먼저 파악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학술적인 서적은 서론에서 다룰 문제의 핵심 주장을 던지고 본론에서 그것을 논증하고 결론에서 전체 논의를 정리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구조로 써 있습니다. 따라서 여는 글만 잘 읽어도 그 책이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미리 알 수 있고 닫는 글만 잘 읽어도 이 책이 어떤 결론에 이르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정하다는 착각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는 글에서 샌델은 능력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는 능력주의가 공정하다고 여겨지지만 실제 능력주의는 공정과 거리가 멀다고 화두를 던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능력주의가 왜 공정하다고 여겨지는지 그것을 먼저 밝히고 또 어떤 이유에서 능력주의는 공정을 담보할 수 없는지 논의하겠다고 말하죠. 이렇게 여는 글을 미리 꼼꼼히 읽으면 이 책이 어떤 문제를 다루고 또 무엇을 증명하려고 하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닫는 글을 한번 볼까요? 닫는 글에서 샌델은 기회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능력주의나 결과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평등주의 말고 또 다른 대안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막대한 부를 쌓거나 빛나는 자리에 앉지 못한 사람들도 고상하고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의 평등이죠. 샌델이 능력주의를 비판하면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미리 알 수 있다면 이 책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본문을 읽기 전에 여는 글과 닫는 글을 미리 읽어서 저자에게 어떤 문제의식이 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미리 알 수 있다면 학술 서적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열심히 책을 읽었다면 이제는 관점을 수집할 차례입니다. 저자 소개로 책의 배경을 파악하고 여는 글, 닫는 글로 핵심 주장을 미리 파악한 다음에 본문을 다 읽었다면 이제 할 것은 책의 앞표지에 저자의 관점과 핵심 주장을 적어두면 관점 수집의 독서는 끝이 납니다. 저는 공정하다는 착각 이 책을 정책철학적 관점에서 능력주의는 강자에게 오만을, 약자에게는 분노를 느끼게 하면서 공동체를 위협에 빠뜨리기에 공정하지 않다라고 한 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공정이라는 주제로 논리적인 글을 쓸 때 이 책의 관점을 이용하기 편하겠죠. 물론 이런 얘기를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능력주의는 공정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능력주의는 마이클 샌델의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공정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겠죠. 저는 모든 학술 서적을 이렇게 정리해 둡니다. 그래서 어떤 쟁점에 대한 논리적인 글을 쓸 때 관련 분야의 서적들의 앞장을 넘겨놓고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관점을 고르고 있죠. 논리적인 글을 잘 쓰고 싶으시다면 이 방법으로 읽은 책을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논리적인 글쓰기는 그냥 책을 읽기만 해서는 불가능합니다. 관점 수집의 독서를 통해서 관점을 잘 수집할 때 논리적인 글쓰기는 훨씬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논리적인 글쓰기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거기서 시작해서 관점 수집의 독서를 하는 방법까지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팁들을 잘 적용해 보시면 막막했던 논리적인 글쓰기가 조금은 더 수월해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더 좋은 그리고 더 재밌는 글쓰기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스토랑이었습니다.